저희 지금 고객들 핵심 포트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선주,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차 오선주 이렇게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팔로우업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로샷의 성공세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현대차가 로봇을 현장에 깔기만 하면 바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췄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가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테슬라 AI 팩트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화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반기 피지컬 AI 대장주가 현대차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실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게 그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서 그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면서 행동하는 그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동안 AI는 디지털 공간에 머물렀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 나와서 문명화 작동하는 형태로 그게 바로 이제 피지컬 AI고 그게 올해가 이제 그 피지컬 AI의 그 원년이라 볼 수 있겠고요. CS2026에서 이제 확인된 게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이제 2028년도에 3만 대 양산 체제가 목표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후에 이제 실전 그 조직 공정 투입 목표로 한다는 것들 그리고 그 CS에서 현장에서도 LG전자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그 히머노이드 로봇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유니티 같은 경우에 벌써 5,000대의 그 양산 체제를 구축한 정도로 그 압도적인 그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중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CES 그 휴머노이드 절반 이상이 전지된 절반 이상 중국 업체였습니다. 근데 다만 현대차의 뉴 아틀라스가 워낙 지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최고 로봇상을 좀 받을 정도였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보다도 주로 운영체제라든가 칩, 그리고 표준 생태계 등의 그런 플랫폼을 주로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조 경쟁을 갖고 있고, 또 반도체에 대한 경쟁을 갖고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AI가 로봇으로 가고, 그 로봇들이 빅데이터를 만들고, 또 이것들을 자율주행과 또 피지컬 AI까지 그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실생활에 실전에 지금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바이오로 공개를 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그 인식을 넘어서 사태에 대한 추론과 예측도 가능한 그런 형태의 지금 자율주행 플랫폼을 좀 선보였습니다. 결국 이거 알파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현대차랑 협력을 해서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최근에 그 뉴스들을 보니까 현대차랑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간의 깐부 동맹 이런 거 맺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현대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현대차가 엔비디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 플랫폼을 대중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CS 2026에서 그 더 뉴 아틀라스죠. 그러니까 그 아틀라스가 그냥 아틀라스가 아니라 앞에 뉴 아틀라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브랜드에다가 더 뉴를 붙일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풀 체인지 모델을 할 때 더 뉴를 붙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틀라스가 그냥 아틀라스가 아니라 더 뉴 아틀라스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CS의 주인공을 부상을 했는데 이번 CS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로봇 양산 계획도 발표를 하고 구글과 엔비디아 등의 어떤 빅테크와의 강력한 협력체를 공고를 함으로써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부각되는 그런 전환점을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도 올해 사실 피지컬 AI가 그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고 로봇주들도 그 막 여전히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피지컬 AI라 시대가 왔음을 현대차 그룹이 그런 계획과 실행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밸류 체인으로서의 그 주가 리레이팅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도 뭐 미디어데이라든가 봤을 때 현대차 보스라든가 CS나에서도 관람 계획이 몰릴 정도로 핫스팟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생산 목표를 하고 있고 초기는 한 13만에서 14만 달러로 추정을 하지만 1만 대 양산할 경우에는 그 10만 달러 이하로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1만 대부터는 BP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단가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초기 13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나타날 것 같고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구글 딥마인드랑 협력을 하죠.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을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동작과 업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하드웨어도 최적화를 한 게 액추에이터도 8개에서 이제 3개로
통합하면서 원가 절감에 성공을 했고, 구글에서는 그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추론이나 이런 것들 담당하고, 엔비디아 칩도 여기서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이게 좀 더 계속 이제 그 데이터가 앞으로 쌓일 겁니다. 조지아 공장, 그러니까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에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27년부터는, 그 타이 업체라든가, 뭐 서비스업, 그 현대차 외에 한 3개에서 5개 기업으로도 확대가 된다라는 것이 미디어 데이 때 그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서베나야에서 그 로봇 훈련센터, 요게 그 RMAC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지금 오픈이 됩니다. 이걸 제가 진짜 설명을 잘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 업체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현대차 아틀라스가 한 2억 정도 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가 3천에서 5천 정도 하고, 그 유니티리 더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로봇을 구분을 할 때 이 범용과 그 특수 목적용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아래를 이제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는데, 이 가정용일수록 가격이 더 쌉니다.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로봇은 범용이면서 가정용이에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갔을 때는 산업용이 더 비싸거든요. 또 내구성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범용이면서 특수 목적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용이죠. 그 범용이면서 산업용이라서 액추에이트 가격이 더 비싼 걸 씁니다. 24시간 풀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액추에이트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고장 나면 안 돼서 뭐 1,000만 원 이상짜리 액추에이트를 쓰고 있고, 테슬라는 뭐 300만 원 이하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 중국 업체들 그 차이지, 이게 단순하게 어떤 가격 경영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요. 가정용은 고장이 나도 다시 수리하고 멈춰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산업용은 이게 이제 한번 멈추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그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건비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돼도 문제 없는 그런 튼튼한 액체를 써야 되는데, 그 차이라는 거지, 단순하게 뭐 가격이 누가 더 비싸서 가격이 싸서 가격 우위가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의 그 AI와 로보틱스를 총괄했던 밀란 코박 그 박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의 자문역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회이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테슬라 이제 전 부사장을 하셨는데, 현대차 그룹의 AI와의 그 엔지니어링의 그 전략 수립에 참여를 하면서 그 피지컬 AI의 그를 이제 그 제조 물류 서비스 등의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적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밀란 코박 박사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퇴사할 때 굉장히 아쉬워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모른팔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16년 테슬라에 합류해서 오토파일럿 개발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에 대한 그 프로젝트 총괄을 담당했는데, 그 사람을 영입을 했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해서 이제 그 스팟 로봇, 그 강아지처럼 생긴 그 스팟과 그 아틀라스에 대한 그 중장기 전략과 상향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고, 그 밀란 코박 박사 그 테슬라 전 부사장이 이런 역할을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출신의 그 박미르 박사도 오늘 영입을 했잖아요. 오늘에서 이제 테슬라랑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경쟁하겠다라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박미르 박사부터 해서 이 밀란 코박 박사까지, 그래서 글로벌 인재들을 지금 굉장히 확보를 했고, 그 송창현 전 그 포디투다 사건 사장이 기껏 밀어줘서 개발했더니만 중국 업체 거 자율주행 그거 쓰자고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래서 잘린 것 같아요. 그 정의선 회장이 막 엄청 격노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고 이제 그 박미르 박사라든가 이제 그 밀란 코박 테슬라 전 부사장을 영입을 해서 굉장한 이제 인재 확보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의선 회장의 비전 같은 경우도 그 피지컬 AI에 대한 경쟁 강화라든가 인간과 그 로봇 협력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해서 본격화 하겠다라고 올해 신년사에서 한 것처럼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자율주행에 대한 육성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현대차 말고도 뭐 삼성 레모 로보틱스를 통해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관련 로봇 산업을 하고 있고, LG도 나름의 뭐 그 잘 로봇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테슬라와 결국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 현대차의 전략이 굉장히 놀라웠던 건, 단순하게 로봇을 양산을 해서 공장에 투입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차의 가장 강점은 결국에는 그 제조거든요. 그 압도적인 그 생산능,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자동차를 잘 만든단 말이죠.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로봇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는 액추에이터에 대해서도 뭐 현대모비스가 담당하면서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액추에이터는 국내 업체들 상당히 더 잘 만들거든요. 잘 만든 업체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하드웨어 이번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더 뉴 아틀라스를 봐도 이 하드웨어의 완성력은 전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마인드 그 구글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협력과 기술 보완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하는 게 이러한 이제 TSMC처럼 로봇계 TSMC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설계를 해서 갖고 오면은 그걸 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국내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관련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센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국내 밸류체인 가지고서 외부에서 로봇을 설계를 갖고 왔을 때 생산을 대신해주는 이 파운드리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그러면 로봇계 파운드리를 현대차가 앞으로 하겠다. 이게 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뭐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이런 그 AI 로봇에 대한 그 파운드리 기업, 그러면서 또 그 운영 플랫폼 기업으로 좀 회사가 좀 진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CS에 대한 그 내용들 뉴스들을 제가 종합해서 분석을 좀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올해부터 사실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그 양산의 원년이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전략은 뇌 부분, 뇌가 신경망 부분 전문가를 협업을 하는 거죠. 그 구글 딥마인드와 그 딥마인드 제미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휴머노이드 그 아틀라스 로봇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그 아이자 플랫폼을 통해서 AI 추론과 그리고 가상 그 시뮬레이션 코드화도 여기서 추진되는 거죠. 훈련을 할 때 가상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게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하드웨어 신체 부분을 사실 담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뇌와 신체를 구분하면서 요 분업 전략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리레이팅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그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그 제가 이번에 추론 지능과 그리고 디지털 트윈 부분, 그리고 데이터 주권 부분, 이게 그 RMAC 아까 제가 로봇 훈련 센터 말씀드린 거, 이거 중요한 거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확장하는 부분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그 주가의 리레이팅에 대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빅테크와의 협업들, 그리고 이제 그 로봇주로서의 기대감들이 막 붙으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저 로봇센터 그 RMAC가의 그 가동 결과에 따라서 현대차 메타플랜트 내 로봇들이 그 가동이 되면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뭐 데이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단순 제조사를 넘어서 테크 기업으로서의 특히 테슬라와 직접적인 비교가 되면서 재평가를 받는 부분들을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이제 첫 번째 여기 그 제가 요거 3번, 4번 생략하고요. 여기 2번에 주가 리레이팅을 결정한 4대 핵심 동력, 이 부분에서 상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현대차의 로봇인 아틀라스가 단순하게 이제 기계가 아니라 직능 대리인으로서의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고,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가 뒤로 더 백덤블링하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뻔하다가 실시간으로 추론을 하면서 자세를 고쳐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게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단순 동작을, 그러니까 이미 코딩된 명령에서 그게 아니라 스스로 추론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작업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 부품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부품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이제 카메라로 인지를 하겠죠. 시각 데이터들이 텍스트라든가 영상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부품의 종류라든가 위치라든가 흐트러짐을 딱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A 부품, 그것도 먼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A 부품 옆에 B 부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초론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걸 실제로 로봇에서 실행을 하는 상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의사결정을 이제 스스로 하는 이런 형태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 속도 같은 경우도 이 딥마인드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코딩을 넣고 반복 학습하면서 계속 그 수만 번 반복을 하면서 또 전용 코드를 입력을 계속 했었는데, 이 제미나이 토기사 했을 경우에는 며칠 만에 이게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은 처음에 테스트할 때 팔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식의 가벼운 기본적인 동작을 해요. 그럼 사람은 손발 쓸 수 있고 있으면 그 손발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연 자체도 소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명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동작들을 시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리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 로봇에 대한 동작, 허리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동작을 파악한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물리적인 상식을 넣어서 이제 로봇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된 것들을 또 다른 로봇에다가 전이할 수 있는 그 전이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원 성공 자체도 80%가 넘는 게 그 오류가 나면 멈춰버렸는데 이번에 그 아틀라스 그가 백덤블링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고쳐서 걷던 것도 보면은 그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계속 실시간 재출원을 계속하면 작업이 지속된다는 거죠. 돌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시 실시간 재출을 통해서 작업이 지속되는 형태를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글과의 협력 자체가 그 아틀라스한테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줬다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양산 현장 쪽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죠. 간단히 로봇 하나가 훈련을 끊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 다른 데이터로서 계속 학습하는 것들을 계속 전이하는 형태에서 이게 점점점 쌓이는 형태로 될 것이고요. 엔비디아와의 협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합니다. 제로세 학습을 통해서 지능형 생산 기지가 구축이 아마 될 건데, 이게 1번에 보시면 가상 공장이에요. 버추얼 팩토리에서 공정을 배치를 한 다음에 다 충분히 여기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장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서로 간에 이제 가상 공장에서 적용했던 것들을 현장에 실제 공장 적용하는 했을 때 요게 이제 오차가 없을 때 요거 제로샷이라고 하고요.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상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투입을 한 다음에 오차가 발생하면 다시 투입 했었어요. 요게 수개월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와 하는 거는 뭐냐면 가상학습을 하면서 합성 데이터가 형성이 되죠. 이걸 계속 수백만 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벽한 데이터가 실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완벽하게 수행이 되는 형태인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튜닝이 없어요. 곧바로 작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차 튜닝 작업은 가상 시뮬레이션 상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자 공장에서 실제 구현 사례를 보면은 동선 검침과 이제 간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다 하는 거예요. 공정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시행 오차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용 절감이 설치 수정 비용만 해도 20% 이상 절감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로봇 간의 어떤 VQC 사고 이런 것 위험 요소도 수천 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사고에 대한 확률도 제로에 수렴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디지털 투입 협업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면 과거의 스마트 팩토리는 선형 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을 설치하고 나서 최적화하는데 2, 4주 정도 걸렸는데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에서는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가동 중단 후에는 공정 수정이 발생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갭이 시간 내에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상 세계에서 미리 다 수정해서 일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갭이 없어진다는 거고 부품이 파손되게 되면은 또 물리적인 재설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상 세계에서 무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테스트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영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이터 활용도 사실 모니터링 수준에서 AI 학습 데이터가 생성되면서 성능도 계속 고도화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로샷의 성공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현대차가 로봇을 현장에 깔기만 하면 바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췄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한 주가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테슬라 AI 팩토리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RMAC, 로봇 훈련센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은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입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해서 RMAC라고 비워지고요. 올해 이제 3월 달에 미국 조지아주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인근에서 서베이 지역에서 이제 개소가 될 건데 핵심 역할은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행동을 이제 훈련 설계 검증하는 거를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로봇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다 훈련해요. 그래서 R&D의 전진 기지가 될 건데,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죠. 그거를 가지고선 행동의 어떤 최적화 단계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공장에 투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상현재에서 로봇이 학습 데이터를 막 습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행동을 최적화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추론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실제 이제 공장에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훈련된 로봇센터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된 로봇이 이제 공장에 실제 투입이 되면은 거기서 다 학습 데이터가 막 쌓이잖아요. 학습 데이터가 쌓인 로봇이 훈련소에 가서 다른 로봇에 전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돼서 28년까지 지금 진행이 쭉 되게 되면은 28년도에 3만 대 양성이 되면은 3만 대가 깡통 로봇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훌륭한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그동안 2년치가 쌓인 데이터가 이 3만 대에 다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8년도 가기는 단순하게 이제 어떤 부품 조립 이런 것보다도 더 정교한 또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수작업들을 더 진행을 했고 고난이 공정까지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품 분류라든가 뭐 이렇게 그 정렬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28년도에는 진행이 되겠지만은 이후에는 좀 더 부분 조립까지도 더 정밀한 작업들을 앞으로 더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로봇 파운드리 기반으로 해서 타 기업들이 설계를 가져와서 이제 그 로봇을 만들어 주는데, 근데 현대차는 단순하게 여기 지금 그냥 깡통 로봇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또 데이터가 쌓여있잖아. 그렇게 이제 쌓인 데이터에 훈련된 로봇을 또 접목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공정에서 데이터라든가 소프트웨어가 같이 로봇에 들어간 형태의 그런 제조 플랫폼을 이제 현대차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밸류에이션이 완전 다른 얘기가 돼요. 주가들로 날아가는 이유가 다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단순한 로봇 판매를 떠나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RSAS에서 이제 그 임대 구독 형태로 해도 판매에서 구독으로도 가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도 갖게 되는데, 현대차판 로봇 OS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드웨어 자체가 다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CES에서 모베드라고 이동형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바퀴 4개 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골프 카트도 올릴 수 있고, 이동형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리 굴곡진 것도 그 수평을 잃지 않고 가는 그 이동형 장치가 있었어요. 물류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형태를 얹어서 여러 가지 그 운송수단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 자체가 저거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저거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저거 자 플랫폼인 거예요. 그 아틀라스 그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데서 우리가 들으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스팟이라는 저 사적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저 자체가 다 플랫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현장에 맞는 그 타사 로봇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SDF라고 해서 이거 소프트웨어 정의 공정을 하는데, 아까도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로 공정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공정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물리력으로 기계 위치를 막 바꿔야 되는데, 그 SDF에서는 이때 생산 계획이라든가 이게 몇 개에 맞춰서 로봇들을 다 스스로 작업을 다 순서로 다 변경할 수 있는, 이게 다 소프트웨어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사 로봇 공장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이제 유료화해가지고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판매가 가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플랫폼을 소프트웨어랑 그러면서 그 하드웨어 자체 같이 형태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 로봇도 이제 판매뿐만 아니라 구독 형태로도 가서, 그러면서 이제 월 패키지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 그러면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판매가 끝이 아니라. 그러면서 수익 구조의 고도화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도 있을 것이고, 이 물류 그리고 건설 쪽, 아마 현대차 범현대가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뭐 현대건설 부분만 비롯해서, 그리고 조선이나 중공업 쪽으로도 이런 그 아틀라스라든가 협동 로봇 등의 솔루션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AI 테크로서의 재평가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매출 성격도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 매출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수익성 부분도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수익 구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조업에는 10% 영업이익 마진 남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수익 구조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판매만 하게 되면 AS 정도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구독 형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 데이터를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락인 효과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동차의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한계가 아니라 전 산업, 물류, 건설, 에너지의 전 산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라는 게 그랬고요. 현대차의 로봇 OS 전략은 전 세계 모든 산업 현장에 현대차의 진영을 삼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솔루션 판매가 가능하고, 이 구독 형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판매 데이터가 나타나는지, 아까 제가 한 5개 정도 업체 정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뭐 어떤 제조사가 아니라 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테크기로서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가 2028년도에 3만 대 양산했는 것들, 이게 되게 굉장한 쇼크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로봇을 만들었던 기업들은 양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어떻게 수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로봇을 만드는데 어디다 팔 건지, 수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보튼 다이내믹스는 연 3만 대와 그리고 전용 공장 설립을 하면서 그게 곧바로 또 그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에 다 투입되기 때문에 이 양산성과 수익성을 다 우려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린 겁니다. 이런 양산 우려에 대해서도 완전히 종료가 된 거고요. 현대차의 이번에 아틀라스 로봇을 보고서 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시장에서 보는 뷰, 전문가들 포함해서 투자자들의 뷰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결합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현대차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조제 공장에 즉각 투입하고,
교제 공격 투입이라는 양사 그 로봇이 즉각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자체도 달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공장을 가진 기업은 현대차랑 테슬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테슬라도 옵티머스 로봇을 그 기가팩토리에 넣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연구용과 양산형을 딱 나눠서 양산형이 이제 28년도부터 이제 그 연산반대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와 보토노미스 아틀라스를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접근 자체는 옵티머스는 AI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완성도 높으면서 실전 배치를 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기가팩토리 투입 예정이고, 현대차는 아틀라스는 그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에 들어가고 직시 투입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런 그 로봇 자율주행 이 두 가지 걸 가지고서 현대차와 테슬라가 직접적인 비교가 계속 많아질 겁니다. 도요타와의 밸류 비교를 막 했었는데, 도요타와의 점유율 싸움을 가지고서 도요타가 뭐 PBR 뭐 한 배, 뭐 1점 몇 배고 현대차는 뭐 0.6배인데 뭐 각자 그냥 이런 식의 비교가 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현대차가 이제 조제 공장 투입 자체가 양산 목적지가 전시용이 아닌 바로 현장용임을 증명을 했고, 또 이게 자체가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끌어올릴 겁니다. 비용 절감이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현대차와 테슬라와의 밸류 비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 위한 TF가 가동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팀이 꾸려졌고요. 어제부터 그 뉴스가 나왔는데,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가치를 보수적으로 30조 얘기했는데, JP모건에서는 그저께 70조를 얘기했어요. 다른 쪽에서도 지금 뭐 100조 이상도 보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오토기어에서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2030년대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그 기업 가치가 뭐 1000조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뷰를 내놨더라고요. 오늘 현대차가 100조가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현대차 그룹 이 세 그룹을 합산으로 시총 1500조가 오늘 넘었어요.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지금 1000조 좀 넘었을 그 정도 될 텐데, 그 전체까지 합치게 되면은 1500조 넘어가고 현대차가 오늘 100조가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 2030년 이후에는 그런 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순하게 보스턴다이내믹스 가치가 얼마니까 현대차가 지분 얼마 있어서 거기 지수 할인율에서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얼마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현대차의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상장은, IPO는 현대차 지배그룹의 마지막 완성 퍼즐입니다. 마지막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천장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인데, 세 가지 기준으로 시장의 기준에 그 현대차를 평가하는 축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을 통해서 그러면 정성 회장의 실탄이 마련되겠죠. 거기 지금 2,400억인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데, 70조를 받든 100조를 받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2%에 대한 지분 가치를 받게 되고, 30조에 또 6조니까 뭐 70조면 12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60조면은 12조가 되겠네요. 120조면은 뭐 24조가 되는 것이고, 지분의 일부를 현금화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하겠죠. 요거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은 아마도 나중에는 현대제철 거를 가져올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지금 한 5조 정도 갖고 있거든요. 평가 기준으로. 그 정도를 현대제철 걸 나중에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현금 확보가 되면은 뭐 지배력 강화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도 병행을 하겠죠. 단순하게 이제 지배력 강화 목록으로 그것만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자사제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를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고 회사 자체가 전체가 이제 로봇 기술이 이식이 되면서 제조원가도 상당한 다운될 수 있는 거죠. 로보틱스의 기술이 생산 라인에 계속 적응되면서 무인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진흥화가 가능되면서 현대차 본업의 영업이익률이 레벨업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레벨업이 될 것이고요. 또 자동차를 제도했던 OEM 기업에서 뭐 제조업체에서 이제 로보틱스 기반의 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보면 이제 PR 배수도 확 올라가게 됩니다. 증권상공에서 목표가 80만 원 제시를 했었고,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 65만 원 제시할 때 중국 전기차 기업 밸류 상당 18배랑 PBR 0.93배의 평균을 해서 65만 원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PER 18배 적용하게 되면은 삼성증권 기준으로는 85에서 90만 원 나옵니다. 스탑 밸류에이션에서 아니라 그 AI 그 통합 밸류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잡아야 돼요. 현대차는 로봇을 품은 AI 제조사가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방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 자체가 저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업되는 이게 수준이 아니라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편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할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할인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권이 더 안정화되면서 개편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리미팅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로봇 기술이 다양하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DNA에 적용되면서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때문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단순 상장이 아니라 현대차를 어떤 굴축 산업에서 피지컬 AI 산업으로 기업의 그 시각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 기업 가치 뭐 30조, 60조, JP 모건에서 70조 얘기한 거 이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가치를 앞으로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CS2016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그 테슬라와 그 물리적 AI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현대차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증권사 이제 오늘 그 현대차 80만 원 목표가 제시한 논리가 그거예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할 만한 할 곳은 공장에 투입할 기업은 현대차랑 이제 테슬라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테슬라와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현대차를 테슬라의 유일한 물리적 AI 경쟁자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현대차는 여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확장될 것인에 대해서 일을 했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 업체들 같이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시가총액 100조를 돌파했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완전히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리베팅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병곡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오늘 50만 원 이상에서 끝나서 이게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많이 올랐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테슬라랑 본격적으로 밸류 비교를 하기 시작했고, 증권사 목표가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 증권사 목표가가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는 주식 쉽게 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현대차를 투자를 할 때 또 하나가 이제 밸류업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이거 하나가 또 주가를 또 점프업 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대차가 27년까지 3개년에 대한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총 주주 환원율, 그 TRS가 하는데 이게 35%가 목표예요. 지금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27년까지가 일몰인데, 올해 내년까지 배당을 계속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 24년도에 배당이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률 25%의 그 배당 증익, 그러니까 10%를 유지하려면 13,200원 이상 해야 돼요. 10% 배당을 증가를 해야 되니까, 전년비해서. 지난해 3분기까지 7,500원 했으니까 5,700원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기말 배당 아직 일정이 안 잡혔는데, 기말 배당을 5,700원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해에 그 자사주 1조 매입을 안 했어요. 27년까지 4조 규모로 이제 매입해 소각 완료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그만큼 1조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에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당을 더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소각하지 않을 것 같고 배당을 더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5,700원보다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말 배당이. 그럼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대주주한테 유리하잖아요. 유리한 거. 그럼 27년까지는 그러면은 배당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높다는 거죠. 27년까지는 주주 환원 정책이 강도가 가장 높게 나는 시간대예요. 내년까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사주도 하고 그러면서 대주주한테 가장 유리하니까. 그래서 27년도는 현대차의 그 3개년 밸류 계획의 정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최고조로 들어갈 것이고, 작년까지는 아틀라스에 대한 시행에 대한 그런 준비를 했었고, 올해는 그 SF 플랫폼 로봇 연동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양산 전 최종 점검과 같이 극대화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의 강도가 세상화된 이후에 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이 양산된다는 거죠. 현대차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언제 매달지 이렇게 볼 판이 아니고요. 이거 되게 길게 큰 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자료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전체 아이디어는 이영훈 이사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이사님이 그 현대차에 대한 투자를 6년간 하셨어요. 저희 매일 아침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거든요. 전략회의 매일 해요. 계속 장중에도 계속 서로 줄력 박으면서 하는데, 지난해 연말에 12월 달 정도에 11월 12월 달에 시장 판세를 딱 보면서 올해는 26년도에는 어느 때보다 시장 쏠림이 굉장히 더 심하겠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연말에 11, 12월 때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이 종목들이 반도체나 현대차였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되게 압축을 했고, 바이오도 좋은데 바이오는 각자 잘하는 걸 하자.
그래서 바이오는 서로 공유 안 하고, 저는 이제 삼천전자약을 주로 이제 그 바이오는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밀고 나왔고요. 오늘 바이오 폭락 와중에서도 삼천전자약은 플러스가 났어요. 앞으로 기대하는 것도 해서. 그래서 포트 압축을 되게 하는데, 그런 오늘 주도주 중에 한 종목이 바로 현대차고,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MSCI부터 해서 뭐 그 웹비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뭐 계속 뭐 투자, 연기금이 더 주식 더 국내 비중 늘린다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포지션도 집중적으로 담았고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배당 받으려고 그 배당 3분기 배당 직전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벌써 100% 넘어갔어요, 승률이. 그리고 현대차 본주뿐만 아니라 우선주, 이후비 우선주까지 같이 다 병행 잡고 있고 삼성전자도 우선주까지도 같이 다 병행 잡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지금 고객들 핵심 포트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이후비, 여기 SK스퀘어, 삼천전자 이렇게입니다. 2000년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포트 재편을 만들려고 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팔로우업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달은 자율주행 쪽에 좀 더 포커스에 두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해야 할까요? 보시면 그 메모리 반도체 장기 호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AI 주도 메모리 시장이 10년 장기 호황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강력 배팅을 공고를 했는데 10년이니까 AI 랠리가 10년 중 2년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8년 정도는 플러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디비아 마루트 이번 그 신흥시장 전문가 이분이 그랬고 그 시장은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AI 산업의 메모리의 그 폭발적 메모리 집약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에서 좀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어요. 특히 한국 기업,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저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이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한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 거고요. 신흥시장 전문가가 강력하게 신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 마이크론이 14배 밸류 받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지금도 5배 수준이거든요. 아직도 퍼로 못 받고 PBR 기준으로 밸류 주고 있습니다. 어디 증권사에도 몇 구가 99만 원 얘기하면서 PBR 3.5배? 뭐 이렇게는 언제 퍼로 받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AI 관련 밸류에이션이 너무 되게 합리적이고 싸다는 거고요.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이고 펄 비교해도 현재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9배, 9.3배 그리고 하이닉스가 7배 정도로 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평균이 26배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평균 퍼가 26배인데 삼성전자 9배, 하이닉스 7배면 너무 싼 거죠. 마트로 매니저 같은 경우에 지난해 평균 수익률이 전주 대비 뭐 97% 높은 수익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삼성전자 뭐 한 2배 올랐죠. 그리고 하이닉스 4배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낮은 퍼와 AI 확장, 인프라 확장 고려 시에 한국 메모리 업체 주가가 가격 매력이 상당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AI가 주도하는 메모리 칩 부족 사태가 가격 폭등을 나타나면서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변했어요. 그 1분기 디램 가격만 해도 지금 50에서 60%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 메모리 가격을 지금 거의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올라서 어떤 거는 10배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DDR5 이런 것들 4 이런 메모리가 지금 너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뭐 300달러였던 게 3,000달러 넘게 오른 경우도 10배 올라간 것도 있어서 이게 이제 거의 지금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제 수급 불균형 형태 나타나는 게 HBM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디램 3개에 대한 그 웨퍼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 HBM 생산 자체가 일반 디램 용량의 3배를 소모하게 해서 이게 공급 부족이 시작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다 HBM 올해 다 품절해요. 근데 메모리 앞으로는 그 메모리가 이제 이런 메모리 변동 형태가 나타나면서 메모리 용량이라는 거 대역폭을 더 크게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GPU 계산 속도를 따라잡으려면은 메모리가 더 많아야 돼요. 용량이 크고 대역폭도 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매진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상주하면서 어떻게든 메모리 지금 받아가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태죠.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뭐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뭐 관세 한다고 해봤자 다 어차피 다 그 관세 주고 나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 2분기 삼성전자 20조 영업이익 달성을 했고 하이닉스가 4분기 지금 20조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4분기 한 15조, 17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증권사에서도 4분기 영업이익 20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4분기 영업이익 20조 돌파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주가도 많이 올랐죠. 메모리 3사가 모두 지금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고요. 10월 달까지만 해도
하이닉스가 또 많이 올랐다가 12월 달에는 하이닉스가 주춤했어요. 뭐 투자 경고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그 갑자기 하이닉스가 튀어 오르다가 지금 다시 또 주춤하는데 그 이유가 HBM3 가격이 50% 폭등해서 그럽니다. 기존 시장의 기존의 컨센은 HBM3가 그 가격이 뭐 20, 30% 다운이 되고, 그리고 HBM4에서 가격이 50% 이상 올라가면 이를 상쇄할 걸 이렇게 봤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고객사한테 HBM3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 단가가, 이거 3 12단 단가가 50%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대당 그 칩당 $300 정도였던 HBM3 12단이 $500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차세대에서 받을 프리미엄을 지금 전세대가 먼저 받아버린 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신규 고객사는 재계약 가격보다 더 프리미엄을 더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폭증은 이런 빅테크들에게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그렇고, 이런 지금 공급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도 그 생산 확대 속도가 느려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생산 확대되는 것들이 이제 그 전환, 그 공정 전환이기 때문에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배력을 잘 가지고 있고, 올해 HBM 시리랑 3E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하량의 66%를 차지한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그 전체 시장 자체는. HBM3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가장 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도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4도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스펙을 올렸어요. 그 13GBps 이상으로 올려서 아마 지금 다시 좀 경쟁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그 CES에서 HBM4 16단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11.2GBps인가 그걸 선보였는데 아마 이거 더 올려야 돼요. HBM4 쪽은 경쟁이 좀 다시 또 누가 더 빨리 하느냐가 굉장히 붙긴 할 텐데, 일단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다, 삼성전자는 평택 P4 조기화동과 P5 가속하면서 속도를 빨리 올리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청주 M15X 조기 양산하면서 그러면서 용인 클러스도 추진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H4 공장 구축에 대해 속도를 지금 붙었습니다. 이거 지금 서로.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좀 빠르졌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레이팅도 빠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양쪽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는 거는, 기존에는 훈련이 먼저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훈련의 시대였습니다. LM에서 학습을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러면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GPU, HBM이 많이 주로 필요했던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컴퓨팅 파워라든가 막든 전력 소모 이런 부분에서 경쟁성이 일어났었는데, 이 추론의 시대에 넘어온 거죠. 훈련이 아니라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아마 27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랜드에서는 ESSD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주문형 반도체라든가 CLX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돼서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동 속도, 네트워크 더 구축이 많이 되게 됐고, 메모리 기업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인공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되는 거죠. 마이크론이 되겠고, 낸드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장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거 다음 단계는 향후에는 서비스의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2027년 이후에는 이러한 그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 결국에는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이 되겠죠? 그런 단계. 그래서 이제 버핏이 알파벳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 2단계 건너뛰어서 3단계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은 사실 알파벳에다가 다 그냥 올인돼 있어요. 자체는. 물론 그러니까 전체 자산 대비해서는 뭐 하나의 포트 정도 수준이지만, 미국 주식은 알파벳으로 집중을 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메모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HBM, 그리고 이제 그 CLX에 들어가는 부분들, ESSD,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트가 돼가지고 동사들의 실적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램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D램뿐만 아니라 지금 낸드마저도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D램, 그리고 낸드 이 세 가지 3종 그 슈퍼사이클이에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의 대용량 SSD를 채택하면서 또 낸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샌디스크가 지금 저렇게 주가 날아가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견생의 낸드 수요를 대거 지금 엔비디아가 흡수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심각한 공급 부재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차세대 루빈에는 이 낸드 플래시가 이게 거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면서 용량이 확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대용량 SSD가 필수적이 돼버렸으면, 이게 지금 그 HBM의 부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다 낸드예요. 여전히 그래서 낸드 쪽도 같은 경우 쇼테지가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수요에 비해서 수요가 45% 증가했는데 공급이 10%밖에 안 늘어나는 이런 초유 상태가 벌어졌고요. 삼성전자도 낸드를 또 감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샌디스크의 강수가 장기계약 하는데 1년치 선불 100% 현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전액 현금을 요구했어요. 이것도 처음 보는 상황이었고, 제조사들도 좀 이 낸드 쪽에 대해서 그 증설을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대한 불황에 대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해서 신중히 하면서 이게 증설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유지해서 이제 공급 부족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IT 업계 전반으로도 지금 서버용 SS 쪽으로 다 집중돼요. 이게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서버용으로만 지금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PC용 쪽으로 좀 부족이 더 커버려서 이거 스마트폰이라서 PC 만드는 업체들이 출하량이 줄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시장 규모 자체가 기업용 SSD 시장 자체가 2040년까지 6배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AI 출연료 비중도 41% 달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램, 낸드, HBM까지 완전 3중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막 수급 미친 듯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 그 출원 AI 때문에 랜드 가격이 2배 폭등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체 슈퍼사이클을 견인하고 그 랜드도 슈퍼사이클을 도래를 했다는 거고요. 그 앞에 설명한 거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베라 루빈에 그 랜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칩의 그 막대한 그 HBM과 SSD 소비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서의 그 랜드도 굉장히 호황기가 나타나고 랜드 캐파가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강한 것도 이 부분이에요. 하이닉스가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간 게 50만 원에서 70만 원 중후반까지 확 튀어나온 거는 HBM 가격이 폭등해서였고, 최근에 더 센 이유 중에 그 삼성전자 더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낸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그 원시 디램 수율이 60% 넘어가고 HBM4 수율도 좀 많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5나노가 잘 안 돼요. 근데 4나노는 되게 좋아. 4나노 수율 되게, 그래서 아마 4나노 수율이, 지금 테슬라가 AI 칩 만드는 거, 그게 4나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나노는 좀 안 되는 2나노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2나노 수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TSMC가 2나노 가격을 너무 올려버려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애플과는 이미 센서 쪽은 파운드리 분명히 할 것이고, 다른 부분들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빅테크들이 지금 계속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파운드리 쪽이 뭐 흑자전되거나 이익이 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 투자 많이 할 때 파운드리 살아나면 밸류에이션 2배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강한 이유가 파운드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 얘기가 시소리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그 엑시노스 칩 성능이 상당히 좋다 그럽니다. 퀄컴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퀄컴을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 R&D 비용이 제조 원가가 퀄컴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삼성 자체는 다 자체 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데 그게 퀄컴의 성능 엑시노스가 80%쯤은 도달해도 그게 엄청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게 되고 있다 그래요. 파운드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대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보다 모멘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3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장주로 귀환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HBM 이 시장을 주도할 때는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죠, 솔직히. 하이닉스가 대장주가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다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해요. 그 하이닉스부터 강한 흐름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뭐 영업이 20조가 나왔습니다. 짜맞춘 것처럼 20조가 나왔고, 29일에 이제 그 실적 발표했을 때 세부 데이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고요. AI 서버 수요 급증과 메모리 가격도 폭등하고, 특히 이제 그 범용 메모리에 대해서 감산을 하면서 AI용 고사용 제품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이런 고급 구조가 변화가 됐다는 거고요.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도 뭐 CLS에서는 메모리 강세 가격이 26년까지 올해 계속 이어지면서 공급 타이트한 것도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KB증권에서도 이제 수요 피크아웃 논의돼서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 조정식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정을 안 받아요. 끝났어요, 다시 또. 29일날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사업부별 손익도 확인하면서 HBM4 엔비디아 인증 통과라든가 양산 시점에 대한 코멘트도 기대를 할 것이고, 또 메모리 가격도 어떻게 지금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공급 현황도에 대해서도 회사의 발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JP모건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20만 원 제시했고, 맥쿼리는 24만 원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체로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들이 이제는 20만 원을 넘어가는 것들이 흔하게 나와요, 이제는. 강력한 HBM 옵션 가치 실현 및 메모리 상승 사이클 장기화된 그 타이틀로 목표가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그러니까 상향 근거가 올해 회계연도 HBM 옵션 가치 실현 및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장기화될 거다. 그리고 그래서 추정치도 20에서 25% 상향하면서
밸류에이션도 사이클 고점인 PBR 2배 또는 뭐 EPS 9배 적용했다. 근데 EPS 9배도 너무 싸다, 그쵸? HBM4 주도권을 그 HBM4 퀄 과정에서 강력한 실행업과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어떤 공급 점유율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거고요. 이런 이제 HBM에 대한 그 경쟁력과 그리고 일반 메모리 쪽의 업황에서도 조금 뭐 매출도 그쪽 메모리 쪽도 워낙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캐펙스도 가장 지금 P4 증설부터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지금 캐펙스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공급 부족은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물리의 생산 능력 자체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 공급 부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주환원 정책도 꾸준하게 지금 자사 재배 또 하고 있죠. 4조 규모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직원들 이제 그 성과금용이긴 한데, 제가 들으니까 1년 락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저 고객 중에 삼성전 직원들 꽤 많거든요. 저 물어본 게 PS를 50%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거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게 되면 1년간 락업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매일 150만 주씩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데 4조 정도 되는데 1년간 물량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수급 이슈가 또 붙어 있는 거고, 올해까지 어쨌든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진행될 거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50조 이상 뭐 추가 현금 환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바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마진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29일 날 실제 이제 어떻게 발표할 것이, 이게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1시간 통으로 동시에 지금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1시간 빨리 하고 삼성전자가 하게 되는데, 29일 날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콘콜 내용들을. 그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도권을 좀 놓고 쉴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이번 29일 실적 발표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기대했던 것보다 좀 어쨌다면 좀 쉬어갈 수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 코스닥 쪽으로 매가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도권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결론이 29일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주가 계속 올라간다 봐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와의 8나노와 4나노 수주 현황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게 있어 정리를 했는데, 파운드리 사업이 8나노와 4나노 공정 중심으로 해서 수주 탄력을 받으면서 활력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4나노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 삼성전자는 그 짝수가 좋아요. 홀수는 다 안 좋아. 5나노, 3나노가 다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4나노가 좋고 2나노가 괜찮습니다. 2나노 올라오고 8나노도 좋아요. 8나노는 가성비가 좋고 4나노는 이제 고성능 칩을 만들 때 쓰는데, 이 두 가지 투 트랙이 지금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4나노와 그 8나노에 대한 그 주문량이 지금 몰리면서 파운드리 지금 지금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현재 그 전에 막 파운드리 안 좋다 막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4나노가 고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나노 역시도 좀 선택하는 형태로 해서 가성비가 좋은 좀 저성능이라든가 그리고 고성능 양쪽 다 고객들이 좀 뜨고 있고, 근데 가격 경쟁이 좋다 보니까 그 TSMC부터 좀 가격 부담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같이 많이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그래서 쭉 밀려가지고 그 삼성전자가 고객사에다 추가 주문 계획을 좀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해서 좀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양산 물량 급증으로 인해서 시제품 생산 횟수도 분기별 1회 이상에서 올해 1, 3분기 각 1회를 축소해버렸습니다. 지금 워낙 밀려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 제작 여력까지 부족한 만큼 그 정도 주문 많다라는 게 증명된 것이고, 지금 닌텐도 스위치 2 칩셋, 이거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텔 그 PCH, 여기 그 플랫폼 컨트롤러 허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 자율주행 칩셋 그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지금 고객사들이 오고 있고, 8나노가 그렇고요. 그 4나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피펫 공정인데, 아직은 여기 안정기 들어가면서 이게 술이 워낙 잘 나와요. 4나노는 이상하게 잘해 삼성전자가. 5나노를 못하는 4나노를 잘해.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공익 만든 좀 상 높은 게 4나노라고 하고 있고요. 그 리벨리온이라든가 그 하이퍼엑스, 그 전에 이런 기업들이 주요였는데 지금 핵심 고객은 여기 없지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에다가 밀어주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예전에 이게 계기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그 칩 개발을 하면서 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었대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에서 무상으로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믿기 시작했고, 거기다 이제 물량을 좀 밀어주는데, 이 테슬라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파운드리는 신뢰 산업이거든요. TSMC 컸던 이유가 애플이 물량 밀어줘서였는데, 테슬라가 밀어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전사적으로 테슬라와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높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많이 팔면은 팔릴수록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그 운명 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 회의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파운드리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거고, 이제 애플 쪽도 지금 수주 얘기가 있어요. 애플은 이제 이미지 센서를 분명히 할 거고, 다른 부분들도 뭐 진행이 좀 하지 않나라고 좀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상반기 가동률 60%대 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한 60% 기록할 것으로 전망인 거죠. 전망대를 좀 착각했네요. 지난해 하반기 50%대였는데 한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웨퍼 투입량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렇게 많아지면은 금방 적자폭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단 4나노와 8나노 공정에 대해 웨퍼 투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8나노는 사실 수익성은 좀 낮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레고치 공정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수익성도 개선 상태고, 2나노 공정 같은 경우도 저기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에 대해 양산이 들어갔는데 이거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엑시노스가 생각보다 수율도 높고 성능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엑시노스는 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고요. 해당 공정 수율 50%로 추산된다 하는데, 제가 느낀 것도 더 높습니다. 지금 엑시노스 수율 높다 그래요. 70% 되는 것 같은데 뉴스는 50%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 분기당 2조 원대 영업 손실이 나타났는데, 하반기 때 이제 1조 원대 줄어들었고 회복되는 거, 이거 파운드리 흑자 전환 된다 소리 들으면 삼성전 주가 날아갈 거예요, 진짜로. 이거 파운드리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뉴스 같은 거 추적하면서 보시고, 테슬라랑 지난해 7월 때 22조 규모 요거 계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건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고,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가동률 8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테슬라 것만 잘 진행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계속 주의 있게 보시고, 2나노 쪽도 지금 공정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2나노도 한번 기회돼 보자.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짝수를 잘하더라. 원CD 램, 수율도 60% 달성됐다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선 결국은 HM4 양산이 들어갈 건데, 이게 원CD 램이 10나노급 6세대예요. 그래서 여기 수율 60% 도달돼서 손익분기점이 도달이 됐다 그럽니다. 이게 60%가 손익분기점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성 확보이 됐고, 조직도 개편했어요. 수율 전담 팀 배치하면서 평택 생산 라인이 기술 조직을 배치하고 봉기 양산 체제 전환이 됐고요. 50% 이상만 되면은 즉시 양산들이 판단하는 게 이제 정해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도 지금 빠르게 공급이 할 것으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율이 높잖아요. 같은 공정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같은 원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원C로 했기 때문에 그 성능이 비슷하게 맞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원비로 했는데 11.2기가 bps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초당 12기가 bps 이상 속도 확보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C로 더 올랐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성능은 비슷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이라 낸드 쪽에서 워낙 돈을 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캐파를 4배 5배 올려가지고 100% 맞추겠다, 원하는 물량 다 맞춰주겠다 하니까 성능이 올렸는데 물량도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능과 수율을 같이 잡은 상태가 돼서 엔비디아에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판매 목표는 HBM 판매량은 올해 20년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증가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 둘 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워낙 잘 되니까 하우스 업체들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이런 기업들 다 잘 되고 있다, 그런 의미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맥커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간 실적 추정치 차트를 보면은 SK하이닉스를 올해 영업이 136조 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151조고, 그리고 내년도에 217조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내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제 189조 정도 이렇게 잡혀놨는데,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올해 5.2, 5배 수준이고 삼성전자 7배 수준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한 5배 수준, 그리고 하이닉스가 4배도 안 돼요, 머커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112만 원 잡았고요. 삼성전자는 24만 원 잡았습니다, 머커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도래하고 이런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 모두 기록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을 한 겁니다. 맥커리 자료예요, 이건요. 맥커리의 자료랑 그리고 포함해서 이제 증권사 목표가들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는 하다 15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있고, SK하이닉스는 대략 86만 원에서 112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올라서도 지금 여전히 밸류가 되게 싸다, 워낙 싸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올해 그 코스피 지금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는데 당시에 이제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435조 정도 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이 200조 넘어간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코스피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증가치의 80%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이런 전망이라고 하면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시장 속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12월 중순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좀 쉬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중 더 베팅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더 매수를 했고 제 아들도 이번에 12월 15일에 제가 증여를 했어요.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10살 전까지. 올해 9살 됐거든요. 증여를 해가지고 그때 12월 15일부터 딱 4종목을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현대차 우선주 이렇게 4개를 다 담아줬는데 이제 한 달 간 넘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계좌 수익률 36% 찍히더라고. 그 4종목 샀는데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전망이 시장 수급이 굉장히 심할 거다. 왜냐면 이익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져가 버리니까 거기를 베팅한 자리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어떻게든 연말 전까지 최대한 담으라는 게 주문이었어요.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거 삼성전자는 저가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9만 원대부터 들어갔고요. 삼성전자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 있었지만은 봉적으로 많은 사람들 담기 시작한 9만 원대부터였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뭐 삼성 우선주는 8만 원부터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27만 원에서 30만 원에부터 들어갔는데 그 원래 하이닉스를 먼저 샀었어요. 그 하이닉스를 그것도 완전 바닥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고점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저는 이거 이제 시작이다 해서 30만 원, 27만 원, 34만 원에 많이 담은 상태였는데 그러고서 60만 원 넘어갔다가 투자 경고 걸면 쉬었는데 그래서 이제 눌릴 때 55에서 55만 원 사이에 많이 담았어요. 이거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연말까지 담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트가 구축이 된 상태고요. 이런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바이오가 깨지면서 알테오젠 이 에로 로열티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면서 뭐 5% 시장 기준인데 2%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 쏠림이 굉장히 더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빅3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빅3가 돼버려서 글로 쏠림들이 더 심해서 건데 당분간 그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뭐 지금 뭐 삼성전자 사라, 하이닉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쪽 부분들이. 이걸 팔아서 대체할 종목이 없어요, 이제는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목표가가 지금 JP모건에서 100만 원 얘기를 했고, 오늘 뭐 SK인가? 거기서 뭐 99만 원, 하나증권에서 112만 원 얘기도 했는데, 지금 잎에서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4분기 영업이 지금 2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15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올라 이랬는데 지금 또 더 올랐어. 지금 그래서 두 기업을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살 거냐 SK하이닉스 보면은 삼성전자 사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파운드리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좋은데 하이닉스도 좀 천암대기 하이닉스 다니거든요. 정신 없습니다 지금 뭐 맨날 야근에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이닉스도 분명 갖고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싱글로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모멘텀은 또 많은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그래서 강한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매수하긴 좋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비중 늘려서 삼성전자 쪽으로 더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늘렸어요. 빠지길 바랬어요. 간밤에 미기신이 빠지고 LX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빠지면은 살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빠져가지고 어쨌든 사긴 더 샀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식으로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끌고 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